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교재와 함께 보는 2교시 기출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 볼 건데요. 파이팅 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로 돌아와 눕는 것은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조절해준다. 3. 앞쪽에 바퀴가 있는 보행기는 체중을 싣기에 안전하므로 기대어 쉬도록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옆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고 걷는다. 5. 보행기는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이동하도록 한다. 자, 정답은요. 보행기가 많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쉽게 누락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행기 활동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조정해 드려야 돼요. 이 부분 교재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서 다시 문제 생각해 볼게요. 자, 보행기 점검이랑 보행기 사용법 보실 건데요. 먼저 보행기를 점검할 때는 기구의 상태를 확인해야겠죠. 얘가 안전한가 안 한가? 그러려면 보행기의 고무 다른 정도라든지 바퀴라든지 잠김 장치가 잘 되나 보셔야 되겠죠. 자, 보행기의 손잡이,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 기본입니다. 접이식 보행기라면 펼친 다음에 잠금 버튼이 잘 안 돼 있으면 다시 탁 접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잠금 버튼도 완전히 채워졌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 이거는 이제 미끄럼 방지 양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신도록 도와주시고 대상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앞에 보행기를 두는 겁니다. 옆이 아닙니다. 대상자 앞에 보행기를 두고 바퀴를 잠그고 대상자가 일어나게 해야지 바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보행기를 잡게 되면 앞으로 확 미끌려져 버릴 수가 있겠죠.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약 30도로 구부러지도록 대상자의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던 거 팔꿈치로 약 30도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정답이었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1, 3, 4, 5번은요. 뒤쪽에 제가 보행기 사용법에 설명드릴 건데요. 보행기 앞에 바른 자세로 서고 보행기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지 한 번에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옆이 아니라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옆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는다고 했죠. 근데 책에서는 옆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보행벨트를 잡고 서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에 눕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죠.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자, 보시다시피 왠지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역할들은 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행기 사용할 때 침대에 돌아와서 눕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드린다라는 거 선생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행 시 항시 미끄럼 방지 양말, 신발 신는 거,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보행기 얘기 나오면 이것도 같이 나와요. 편마비 얘기가 나오는데요. 편마비나 한쪽이 약하신 분들 얘기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행기를 사용해야 되냐면 약한 다리, 편마비가 있는 다리, 이쪽을 먼저 보행기랑 함께 같이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보행기에다가 우리가 약한 다리라든지 우리가 편마비 쪽을 살짝 힘을 실어둔 상태에서 건강한 다리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4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보행벨트를 이용한 보행돕기를 할 때 옳은 방법으로 앞에 보행벨트 얘기 나왔었죠. 한 번 더 살펴볼게요. 1. 상복부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2. 한 손은 벨트를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잡는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간다. 4.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 뒤에 선다. 5. 엉덩이 부분에 맞춰 벨트를 묶는다. 자, 정답은요. 우리 보행돕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나 보행벨트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4번이에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상복부 부분이 아니라 허리 부분입니다. 한 손은 벨트를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잡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건강한 쪽이 아니라 불편한 쪽 뒤입니다. 엉덩이 부분에 맞춰서 벨트가 아니라 허리 부분에 맞춰서 벨트를 묶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실게요. 보행벨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보행벨트는 대상자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런 보조 도구이죠. 보행벨트는 안전 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 그리고 패드의 상태, 벨트의 손잡이, 바느질 상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벨트 자체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묶어요? 네, 허리 부분에 묶어요. 상복부도 아니고요. 엉덩이도 아닙니다. 보행 전에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어디에서요? 건강한 쪽이 아니라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반대편 벨트를 잡는데 자, 요거 그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아서요. 그림도 한번 가져왔어요. 보행벨트 상태 쫙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벨트 허리에다 묶어주고 한쪽 보행벨트 잡으시고 반대쪽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시죠. 그러면서 잡을 때는 불편한 쪽 앞에, 여기 이제 휠체어니까 앞쪽에 서 계셨지만 어르신들이 보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의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휠체어에서 어르신을 일으켜야 될 때는 거기를 이제 보행벨트를 잡고 이게 중심이 돼서 일으키긴 하지만 어르신이 보행을 할 때는 걸으실 때는 불편한 쪽에 뒤에 서셔서 이렇게 잡아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넘어갈게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할 때 돕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 침대와는 1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둔다. 2번 대상자의 양발이 휠체어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측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4번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5번 발 받침대는 내려놓는다.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어르신 옮기기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두는 거죠. 어느 각도에서요? 30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놓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또 떨어지게 두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갖다 두셔야 될 거고요. 양발을 휠체어 옆쪽에 두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바닥을 딱 지지하게 두셔야 되고요.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무릎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마비된 쪽에 무릎을 지지하셔야지 어르신들이 힘을 받아서 일어나실 수가 있죠. 발 받침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발 받침대를 이렇게 세워두셔야 발을 두시기에 걸리는 게 없겠죠.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몸을 빳빳하게 세우고 어르신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요양보호사는 몸을 움직이기 쉬운 수준으로 이렇게 굽히셔서 어르신 자세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몸을 굽히면은 본인의 몸을 움직이기가 용이합니다. 대상자 쪽에서 휠체어가 오도록 침대에 붙여놓죠. 어느 쪽으로요? 네, 건강한 쪽으로 침대에 붙여놓습니다. 거리를 두고 띄워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옳은 방법이에요. 건강한 쪽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럼 엉덩이만 쏙 들어서 침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때 발받침은 어떻게 해요? 네, 세워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방법, 잘못된 예시 한번 볼까요? 어느 쪽인가요? 마비된 쪽에다가 휠체어를 두니까 어떻게 돼요? 어르신이 건강한 쪽을 잡아서 휠체어를 타려고 할 때 그냥 앞으로 네,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 어느 쪽이에요? 건강한 쪽에다가 휠체어를 붙여놓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혹은 30에서 45도 정도의 각도로 기울여 상태에서 침대와 가장
가깝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6번 지팡이를 사용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지팡이의 바닥 끝에 고무는 빼놓고 사용한다. 2.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돕는다. 3.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허리 높이까지 오는 게 좋다. 4. 새끼발가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cm 지점에 두는 게 좋다. 5. 발꿈치는 90도 정도로 구부린 높이가 좋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사용한다.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거죠.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물론 신발은 복지용구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 이동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 선생님들 기억하시고요. 지팡이 바닥의 끝은 고무를 빼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고무가 잘 돼 있나 보셔야 되는 거죠. 지팡이는 손잡이 대상자의 허리가 아니라 둥근 높이에 오는 것이 적당합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끼발가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30cm가 아니라 앞, 옆 15cm 지점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팔꿈치는 90이 아니라 30cm 정도 구부린 높이가 좋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게요. 지팡이 고무 받침 확인하시고 팔 30도, 지팡이 쥐지 않은 옆쪽에서 보조한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겨드랑이에 보조를 하고 허리와 겨드랑이 보조하는 방법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앞에서 15, 옆으로 15, 이 정도가 지팡이를 두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입니다. 손목 어디죠? 네, 지팡이는 손목 높이 팔꿈치 약 30도 정도이다.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허리 높이라 그랬는데 아니죠. 둔부 높이 혹은 손목 높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둔부 높이 혹은 손목 높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좀 상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 위에 참고 느낌표 참고하시고 네, 31분 정도부터 나오니까요. 이 부분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할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한다. 2번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한다. 3번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해서 놓는다. 4번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한다. 5번 서비스의 제공 내용은 주 1회 기록으로 남긴다. 자, 이 부분은 교재 없이 문제로 바로 파악해 볼게요. 정답은요.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요. 자, 요양보호사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 맞추셔야겠죠. 인지능력이 없는 분들은 네, 맞아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상 서비스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답이 아닌 이유는요.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가 나와야 더 올바른 답이겠습니다.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 맘대로 편안한 곳으로 이동하나요? 아니죠. 이것 역시 대상자에게 묻고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의 제공 내용은 주 1회 기록으로 남긴다라기보다는 상세하게 기록한다가 더 맞겠습니다. 우리 RFID 찍는 거 어떤 거죠? 서비스 제공 내용을 찍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제가 찍는다고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그거 찍으실 때 특이사항을 적고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거, 분마다 남기는 거 어떻게 해요? 상세히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림 먼저 보시고요. 그림 보시면서 한번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실게요.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순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네, 가장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하겠죠. 기름기가 가장 적은 것부터 생각하시면 보통 컵 종류 물만 마시니까 그 다음에 수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을, 디귿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릇 종류 들어가겠죠.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찬 종류. 자, 그럼 리을, 디귿, 기역, 미음, 니은, 프라이팬 제일 마지막에 기름이 가장 많은 거니까 이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교재도 똑같습니다.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 하고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한번 휴지로 닦아주고 기름을 제거한 다음에 설거지 하시면 훨씬 더 세제를 약기실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 유리컵, 수저, 기름기 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 기름 두른 프라이팬,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설거지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실게요. 29번입니다.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1번, 사용한 카테터는 비눗물에 담가 놓습니다. 2번, 소독 후 햇빛에 말립니다. 3번, 카테터를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3분 정도 끓여서 소독합니다. 4번,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서 씻습니다. 5번,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립니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서 씻습니다가 맞습니다. 자, 나머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볼게요. 사용한 카테터는 비눗물에 담가 놓는 게 아니라 분비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소독 후 햇빛에 말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 건조, 그늘에 말립니다. 카테터를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3분이 아니라 15분 정도 끓여서 소독을 합니다.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일회용이면요, 선생님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회용 카테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깨끗이 씻어서 소독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기억해 볼게요. 흡인이라 하면 뭐였죠? 기도에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삼키는 걸 못하시는 분들, 코나 입, 갈에 분비물을 제거하는 거 우리 흡인이라 그래요. 이 흡인은요, 우리가 하나요? 비의료인이 실시하는 게 아니죠.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흡인은 의밤을 이용해서 가래를 제거하는 건데요.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분비물을 버리고요. 1일 1회 이상 깨끗하게 닦고요.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어디다 넣어요? 비눗물 아니죠? 네, 물에 담가 놓습니다.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서 씻습니다. 소독할 컵 깨끗하게 씻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한 컵 일회용이면 버리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일회용이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일회용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사용하시는 고무 형식은요, 비벼서 씻습니다. 전용 냄비에 소독할 컵과 카테터를 넣고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에 몇 분요? 3분 아니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합니다.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물을 버린 후 어떻게 해요? 네, 자연 건조해요. 어디에다가요? 그늘에다가요. 15분 이상 끓인 다음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보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햇빛에 딱 말리실 경우에는요. 변색 혹은 고무기 때문에 갈라짐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고 그늘에 말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카테터 사용이 많아졌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낯설어하는 흡입기 카테터까지 다뤄봤어요. 오늘 공부도 어떻게 좀 수월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 또 나머지 문제들 또 빠르게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